사람들은 흔히 자식을 키우는 것을 두고 노후의 가장 든든한 보험이라 말하곤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제 고단한 생을 버틸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올해 72살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보낸 세월이 벌써 40년이 훌쩍 넘었네요. 시장의 차가운 바닥에서 생선 비늘을 긁으며 보낸 날들이 떠오릅니다. 겨울이면 손가락 사이사이가 얼어 터져 진물이 흐르고 여름이면 비린내가 온몸에 배어 지하철 옆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던 그 서러운 세월들.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내 손톱 밑에 검은 때가 아들의 하얀 셔츠가 되고 내 굽은 등 위에서 아들이 세상을 향해 꼿꼿이 서는 것을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아들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시장 상인들에게 떡을 돌리며 울었습니다. 이제 내 고생도 끝이구나. 내 금고에 차곡차곡 쌓아온 헌신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를 처음 본 날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어머니의 그 갈라진 손을 잡아드릴게요. 효도하며 모시고 살겠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섞인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솜사탕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의 피땀이 서린 시장통에서 죽어라 모아 마련한 이 집의 명의를 아들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 저희 명의로 해두시는 게 나중에 편하세요. 아들의 그럴듯한 조언에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제 노후를 가두는 감옥의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합가 초기에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며느리가 내려주는 커피 향에 취해 내가 드디어 사람답게 사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 명의가 완전히 넘어가고 아들의 회사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며느리의 가면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가족들을 위해 된장국을 끓이고 있는데 주방으로 나오던 며느리가 코를 찌푸리며 창문을 활짝 열더군요. 어머니, 아침부터 이 퀴퀴한 냄새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엔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샐러드를 먹는다고요. 그리고 집안 곳곳에 밴 그 특유의 노인 냄새. 정말 어떻게 안 될까요? 환기를 시켜도 가시질 않네요. 그 말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평생 생선 비늘을 긁으며 밴 냄새가, 자식을 키워낸 그 훈장 같은 냄새가 며느리에게는 그저 불쾌한 악취에 불과했던 겁니다. 아들은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도 신문만 뒤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집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거실에 나가 앉아 있으면 며느리는 말없이 청소기를 돌리며 제 발밑을 툭툭 쳤고 제가 손주를 안아주려 하면 어머니, 손은 씻으셨어요? 애들 위생에 안 좋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세요라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내가 세운 벽도 아닌데 어느덧 저는 집안의 유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거실에 계시면 제가 마음 편히 전화를 못 하잖아요. 저는 그 좁은 방 안에서 벽지를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장에서 수천 마리의 생선을 잡으며 버텼던 제가 정작 내 자식의 집에서는 단 한 마리의 작은 물고기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의 금고는 그렇게 조금씩 하지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아들이 없을 때면 대놓고 저를 식모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 방에 제 허락도 없이 들어와 낡은 상자들을 뒤엎더군요. 제가 시장에서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던 옛날 통장들과 남편의 유품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어머니, 이런 쓰레기 같은 것 좀 버리세요. 집안에 먼지만 쌓이고. 아, 그리고 이 냄새. 이 비린내 나는 수첩은 뭐예요? 제발 품위 있게 좀 사시면 안 돼요? 이런 거 거실에 내놓지도 마세요. 친구들이 보면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려요. 그녀는 제 소중한 기억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힘들까봐, 혹시라도 나 때문에 부부싸움이라도 날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내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입을 다물수록 저를 더 만만하게 여기며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호화로운 파티를 여는 날이면 저를 아예 집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 중학교 동창들이 오기로 했거든요. 어머니 계시면 다들 불편해하니까 어디 근처 공원이라도 가서 시간 좀 때우다 오세요.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갈 곳도 없는 차가운 거리로 등 떠밀려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식어버린 빵 조각을 씹으며 내가 왜 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들의 변화였습니다. 아들은 제가 밖에서 떨다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오히려 제게 다가와 나직하게 말하더군요. 엄마, 민수 엄마가 요즘 육아랑 살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대. 엄마가 좀 더 배려해주면 안 돼? 그냥 방에만 조용히 계시면 되잖아. 왜 자꾸 민수 엄마 눈에 띄어서 화를 돋어? 그 말은 제가 평생 쌓아온 모성애라는 성벽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손가락이 뒤틀리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너 하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 존재 자체가 너희의 행복을 방해하는 짐이 되어버린 것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 때문에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주방 뒤편에서 며느리가 친정 엄마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 상상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이제 거의 다 됐어. 진명이는 진작에 우리 앞으로 돌려놨고 이제 저 노인네만 치우면 돼. 요즘 보니까 자꾸 깜빡깜빡하는 것 같더라고. 그걸 빌미로 치매 검사받게 하고 강제로 요양원에 넣을 서류 준비 중이야. 그럼 이 넓은 집 온전히 우리 세상이지. 노인 냄새 나는 저 인간하고 더는 못 살겠어. 조만간 내쫓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저를 인간이 아닌 처분해야 할 폐기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온몸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남은 저였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낸 그날 밤, 밖에는 예보에도 없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식탁에 올려둔 반찬이 상했다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럴 거예요? 일부러 우리 애들 배탈 나게 하려는 거죠? 이제 더는 못 참아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당신 같은 노인네랑 한 지붕 아래 있는 거 소름 끼쳐서 못 견디겠으니까. 아들은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며느리가 제 낡은 짐가방을 현관 밖으로 던질 때 그는 제 눈을 피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민수 엄마가 너무 힘들대. 일단 며칠만 찜질방에라도 가 있어.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쾅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70평생을 바쳐 일군 제 집에서 제 분신이라 믿었던 자식의 손에 의해 저는 빗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빗속에 홀로 선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금고가 완전히 부서졌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부서진 금고 파편 사이로 제가 40년 동안 감춰두었던 진짜 열쇠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시장 상인들이 제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미치코, 자식은 믿는 게 아니야. 내 주머니에 든 돈만 믿어야 해. 저는 그 말을 잊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저만의 진짜 금고를 준비해 두었었습니다. 빗속에서 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너희가 버린 건 늙은 어미가 아니라 너희의 유일한 구원줄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제 인생의 진짜 심판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몸을 이끌고 제가 찾아간 곳은 시장 모퉁이의 낡은 여관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장 강남의 한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김 변호사는 제 몰골을 보고 경악했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품속 깊이 품고 있던 낡은 수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이걸 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아들과 며느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제 인생의 진짜 설계도가 들어있었습니다. 40년 전 시장에서 첫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내 몸, 누일 곳은 내가 지킨다는 신조로 남편이 남긴 변두리 땅들을 지켜왔습니다. 그저 쓸모없는 잡종지인 줄 알았지만 10년 전 재개발 확정 소식에도 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자식에게 미리 주면 독이 된다는 시장 노인들의 해안을 따랐던 것이지요. 현재 그 땅들의 가치는 50억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에게 집 명의를 넘길 때 작성했던 효도 계약서였습니다. 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증여는 무효로 한다는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공증까지 받아두었던 서류였죠.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평온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을 그 시간에 법원의 명예 신탁, 해지 소송과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동시에 날아들었습니다. 며칠 뒤 제 통장으로 들어오던 모든 생활비와 카드 결제가 정지되자 며느리에게서 비명 섞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카드 정지에 집 압류라니요. 치매 걸리시더니 드디어 미치신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희의 양심이지. 너희가 버린 건 늙고 냄새나는 노인이 아니라 너희의 유일한 구명줄이었단다. 일주일 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머무는 호텔 앞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는 화장이 다 지워진 얼굴로 제 발등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옆에서 아들은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거실에서 느꼈던 소외감, 빗속에서 느꼈던 그 처절한 외로움에 비하면 그들의 눈물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집은 이미 매물로 내놓았다. 너희 명의로 된 대출금도 이제 너희가 알아서 갚으렴. 아들아, 너는 내가 평생 비린내 맡으며 키운 대가가 고작 찜질방 행위였다는 걸 잊지 마라.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제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그랬지? 나한테 노인 냄새 난다고. 그 냄새는 내 남편을 먹이고 내 아이들을 입히기 위해 내 살점이 타들어간 냄새란다. 이제 그 고귀한 냄새 없는 곳에서 너희끼리 깨끗하게 잘 살아보렴. 돈 한 푼 없이 길바닥에서 맡는 냄새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지독할 거다. 저는 그날로 50억 자산의 일부를 처분해 제주도의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샀습니다. 더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마음껏 끓여 먹습니다. 제 금고는 이제 자식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오로지 저 미치코라는 한 여자의 존엄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자식은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지만 결국 제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준 것은 제가 지켜온 나 자신의 가치였습니다. 비린내 나던 제 손은 이제 향기로운 차 잔을 들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은 72살의 빗속에서 그들을 버린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